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네요. 2017년 9월 2일 서울 경전철의 첫 번째 노선 우이신설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강북구 북한산 우이역에서 출발해 삼양동과 정릉 일대를 지나 동대문구 신설동역을 잇는 우이신설선이 운행되면서 이 강북권 구도심 주민들은 서울의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죠. 전 구간 지하로 되어 있어 이 지상교통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이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데다 이용객의 환승 수요를 충족시키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 있겠습니까? 미로처럼 얽혀있는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우이신설선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데요. 오래된 도시를 낙후지역이라며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이 신도시와 구도시가 편리하게 공존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재환의 아리아리,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한 주간의 다양한 뉴스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콕, 오늘은 허가운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관련 소식이 있겠죠. 네, 이번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치솟는 물가의 추석 차례상 비용이 평균 31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저희 네. 명절에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명절에요. 네. 글쎄요,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올해도 또 맛있는 송편을 먹을 수 있겠지.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 산적을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보통은 뭐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성묘를 지내시는 가정도 있을 거고요. 네. 날씨가 좋으면 보름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추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차례상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높은 물가 상승 속에서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평균 31만 7천 원으로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2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해보다 또 이제 추석 물가가 올랐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좀 걱정스럽네요. 그 이유가 지난해 추석과 비교를 했을 때 성수품의 가격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네. 대추 10kg은 20만 원으로 15% 이상 올랐고요. 예. 또 명태 20kg 한 상자 같은 경우에는 52만 원인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12만 원이 무려 올랐다고 해요.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명태. 네, 맞아요. 이유는 이른 열대야와 폭우로 대추 생산량은 급감을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명태 같은 수산물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무와 배추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대비해서 40% 이상 금액이 올랐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차례상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렇게 참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말이죠. 예, 뭔가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겠죠? 맞아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좀 추석 전까지 저희가 자주 먹는 야채들인 무, 배추, 뭐 양파 이런 농산물들을 4천 톤 가까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원래는 1인당 할인 한도가 10,000원이었는데 네. 2배로 늘려서 이제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그런 뭐 쿠폰을 그렇군요. 제공한다고 해요. 네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과연 우리가 추석을 좀 풍요롭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여전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원달러 환율이 1,355원으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지난 이제 8월 29일 월요일에 2009년 4월 29일 이후로 1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선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요. 이틀 동안 다시 하락세를 타는가 싶더니 어제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달러당 1,355원 1전까지 고점을 높였었다가 그래도 종가는 1,354원 9전으로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1,340원대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1,355원 네, 일전. 맞아요. 이거 참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이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여러 가지 좀 영향, 뭐 타격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예. 요즘은 이제 강달러를 넘어서 킹달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킹달러. 네, 그 정도로 이제 왕달러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뭔가 킹을 썼을까요? 어감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그만큼 달러와의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대내외적인 악재까지 좀 겹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8월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9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날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 무역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은 그 자체로 달러의 수요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 성장의 둔화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맞아요. 반도체 쪽도 좀 타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8월까지 5개월 연속해서 발생했던 무역 적자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해왔던 반도체들이 이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2008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다시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8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10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7.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8월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표 상품의 수출 이제 증가율은 하락을 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꺾인 게 2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제 수입하는데 상당한 그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중국 경제 침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로 인한 영향도 크지 않겠습니까? 네, 앵커님 뭐 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대만이 중국 드론의 실탄을 이제 발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불안감이 좀 커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제한을 이제 조금 조치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쪽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청두는 어제부터 또 도시 봉쇄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다가 또 더 있는데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도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강도 높은 긴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이럴 때 이제 뭐 달러 이런 걸 뭐 많이 사놓기도 하고 그런데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은 부동산인데요.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0.2% 떨어지면서 2012년 9월 둘째 주 이후로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수도권을 떠나서 서울만 떼놓고 보더라도 0.13% 하락을 하면서 9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14주 연속해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이 부동산 관련 뉴스는 뭐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참 부동산 가격은 올라도 참 문제고 이게 또 떨어져도 참 걱정이고. 근데 그러게요. 아무튼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서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래 심리가 얼어붙은 탓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급매물 위주로만 지금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래 가격이 이제 시세라고 인식이 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네.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오. 1년 동안 딱 2건 거래를 성사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네. 굉장히 심각한데 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국에서도 지방에서도 낙폭이 커졌고 전국 수치로 보더라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주만 해도 전북이랑 강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폭이 있었는데 그조차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전세가도 좀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국이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요. 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반전세나 월세 전환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아무튼 걱정이에요. 이 거주가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해서는 일단 마음이 참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묘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예, 자 허가운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 만사입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알파고 신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 7일 일주일인데. 너무 길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서울경제TV 언제 나오나 내일 네네. 아니었어요. 모레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날마다 나오세요. 예. 네, 뭐 자리가 만들어주시면 그러게요. 네. 네. 자, 오늘 또 이제 네. 알파고 씨한테 아주 그 흥미진진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말이죠. 이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튀르키예, 네. 이 알파고 씨가 튀르키예 출신인데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치에서 만나서 네. 시리아 내전을 끝내자 뭐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시리아 내전인데 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걸 결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좀 약간 신기하죠. 네네. 네, 이거 사실 좀 시리아 내전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네네. 시리아 내전은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5일 날 네. 이제 그 시위대하고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는 시위군들이 바깥에 나와서 이제 시위를 했는데 네. 그 시위대를 이제 시리아 중앙 정부가 좀 과잉 진압을 하고 그 계기로 이제 그 시위가 내전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신이 됐는데요. 네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변신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를 들어주는 외세 세력하고 네네. 시위대 즉슨 반정부 세력을 지지해주는 외세 세력이 생기면서 국제적인 내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내부의 문제였는데 예. 그 주변 국가 가운데 지금 외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개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이제 우리 그 6.25 전쟁, 한국 전쟁하고도 좀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남북이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고 동시에도 이제 북에서는 중국, 남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와서 싸웠는데 네네. 근데 한국 전쟁보다도 훨씬 복잡하죠. 왜냐하면 복잡하다.
한국 전쟁 때는 그냥 단순히 팀이 두 개 있었어요. 네네. 북한하고 남한, 남쪽 팀하고 북쪽 팀. 네. 근데 여기는 팀이 너무 많아요. 종교도 많고 종파도 많고 네. 소수민족도 있다 보니까 예. 뭐 한국 전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보면 되죠. 네, 지금 이제 뭐 표현을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자 이게 시리아 내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건지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는 이제 3월에 반시위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거 좀 약간 흘러가고 4월쯤 되니까 이제 시리아 중앙 정부가 이제 군부를 도입을 했고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위군하고 군 사이에 있었던 교전으로 변신됐는데 네. 그 2년 동안 이렇게 교전이 있었어요. 예. 시위군들하고 이제 시리아 중앙 군이 이렇게 이렇게 중도를 하고 있다가 네네. 2년 이후에 2013년에 처음으로 테노코 외세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때 예. 개입을 한 게 앞서 나온 그 러시아하고 튀르키예입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한 나라는요. 네. 레바논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이라는 정당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레바논이 왜 끼어드는 거죠? 이거 진짜 이제 재미있는 이제 신기한 부분이 이건데 네네. 레바논 안에 있는 이제 헤즈볼라이라는 무장 정당이 있어요. 네네. 이분들 레바논 국회에서도 자기는 의석이 있는 단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시아파예요. 예. 이분들 시아파인데 그동안 우리가 레바논 안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이 시리아가 우리한테 많이 도와줬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리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네네. 이제 이분들이 2013년에는 시리아다가 들어가고 시리아 중앙 정부의 표현에서 같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시리아를 돕겠다고 들어간 건데 네. 그런데 이 시리아 인구는 대다수가 순니파라고 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가 들어간 거죠? 이거 근데 사실 이 질문 답변이 어떻게 보면 시리아 내전의 원인의 답변이랑 똑같은 답변일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아시다시피 시리아에서 지금 대통령이 바샤르 아사드이거든요. 네네네. 아사드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면 예. 아버지가 예.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각하가 죽어는 누구한테 해줘야지 해서 네네. 안과 의사 선생님인 아들한테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네네네. 원래 지금 대통령이 원래 안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아무 정치에 선생님? 관심 없으셨던 네네. 분인데. 예. 근데 이 가문 말이죠. 이 가문이 시아파예요. 네네. 이 가문이 시아파인데 이제 아버지 아사드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고위급 자리에다가 다 시아파를 네네. 배치하다 보니까 인구 대다수가 순위파이지만 네네. 마치 시아파 나라 마냥 움직여 왔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불만이 많이 쌓인 상황이었죠. 네, 국민들 다수가 순립하니까 네. 뭔가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제 레바논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한 거고 네. 그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도 또 이렇게 막 그 개입을 하게 됩니까?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제 시위군하고 이제 중앙정부군이 이렇게 싸우다가 중앙정부군 안에는 순니파라든가 아니면 그다음 에사드 정권에 대해서 반감이 있거나 아니면 네네. 소수민족인 군인들하고 장교들 이제 대령이라든가 등등 장군들 이분들 중앙권에서 탈퇴를 하고 네. 반정부 군을 만들어요. 그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면 자유 시리아 군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이제 국기가 나와 있는데 원래 네네. 시리아 국기에는 별이 2개 있는데 네. 이분들이 별 3개를 하면서 우리는 자유 시리아 군이라고 네네. 해서 하나의 이렇게 기관을 만들고 네. 이 기관이 오랫동안 시리아 안에 있는 반정부 군의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었고요. 네네네. 이제 이 기관이 나오면서 바로 미국, 이제 카타르, 터키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이 서양 세계가 이 자유 시리아 군에다가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네네. 지원을 했고 이걸 보는 이란하고요, 러시아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아하. 우리도 시리아 중앙 정부를 지지해야겠다고 해서 네네네. 그때 이제 이렇게 갑자기 국제적인 전쟁으로 변신된 거죠. 여러 나라가 양쪽으로 갈려서 이제 연대를 하고 네. 이게 내전이 확산되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원래 별이 2개였는데 별을 하나 더 붙인 거는 우리가 더 세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네. 있고요.
그 한때 이제 IS 같은 그 테러 단체들이 네. 또 큰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도 사실 또 설명하면 좀 약간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이 네네. 자유 시리아 군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이 자유 시리아 군이 그냥 군이니까 국제적으로 좀 약간 인정받기가 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했냐면요. 시리아 임시 정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리아 임시 정부한테 지시를 받은 군 단체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시리아 임시 정부 안에다가도 이 자유 시리아 군 안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 들어갔겠죠. 네네. 자,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외교 활동도 하고 서양 세계랑도 손을 잡다 보니까 이 자유 시리아 군 안에 있는 일부 네. 극단적인 이제 너무나 극보수적인 이슬람파 무장 단체들이 이거 뭐야? 이분들이 왜 이렇게 서양 세계랑 손을 많이 잡아? 우리는 좀 이슬람 율법으로 가고 싶었는데 해서 이제 그 안에는 일부 사람들이 알카이다란 접촉을 하면서 네. 이제 IS니 알누스라니 이렇게 각종 테러 단체들이 여기서 나와 버렸어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터키라든가 등등, 아 이거는 이 IS라는 거는 네. 단순히 시리아의 문제가 아니다. 예예. 이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멀리 지원을 보내는 수준으로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개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군이 시리아에 개입했습니다. 옆에 네네. 원래 이라크에 있었잖아요. 이미 주둔하고 있었는데. 개입했다는 것은 이제 미군이 예.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자,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그 네. 남쪽 초록색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현재도 미군이 거기 있다는 그 지역입니다. 남쪽 쪽으로 이제 초록색 부분이요. 네, 그렇군요. 예. 그 IS랑 아무튼 이 중동 쪽은 그 민족적으로 네. 이게 갈래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헷갈립니다만은 네. 이 쿠르드족도 좀 서로 대립했었죠. 아, 이것도 이제 이 시리아 내전을 복잡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인데 예. 이 IS가 탄생하자마자 너무나 큰 땅을 먹었어요. 너무나 큰 땅을 먹었는데 제일 많이 먹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그 쿠르드 네.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 지역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거기 시민인데 이미 네. 예전에는 아사드 정권 때부터 살짝 좀 핍박을 받고 있었다가 예. 이번에 아사드 정권보다 훨씬 더 악질한 테러 단체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 생명이 거기에다가 묶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쿠르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었는데 네. 인생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이 IS랑 싸워야겠다. 네. 왜냐면 이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여성들을 성노예 만들려고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때 마침 서양 세계도 IS를 이제 때리고 싶은데 쿠르드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나가니까 바로 서양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이 나와서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만들고 IS랑 싸우고 IS를 격퇴시켰어요. 네네. 격퇴시켰으니까 어차피 이제 시리아 중앙 정부도 없고 중앙군도 없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우리는 IS를 격퇴시켰잖아요. 그럼 예. 그 대가로는 뭐 독립이든 아니면 자치권이든 네네. 이 지역을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IS를 우리가 격퇴시켰는데. 네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딜에 네. 나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쿠르드가 IS를 격퇴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권리 이런 걸 주장을 한 거로군요. 그렇죠. 자치권을 달라. 아, 왜냐면 나라가 원래 그 예. 시민의 생명하고 경제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네네. 이 시리아이라는 나라가 이 쿠르드 사람들한테 해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네네. 이분들 스스로 나와서 자기네 생명하고 경제 자유를 이제 지킨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시리아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뭐 거 나오죠. 독립하겠다. 예.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그래서 있는 이제 거죠. 이분들이 독립 아니면 자치권을 들고 네. 나왔어요. 예. 그런데 네. 시리아 정부에서 그걸 뭐 순순히 받아줄 리는 없는 거겠죠? 사실은 여기서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인데 시리아 네. 정부는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거절했던 나라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아, 그걸 거절한 게 튀르키예요? 예, 왜냐하면 네. 튀르키 안에서도 쿠르드족이란 문제가 있는데 예. 튀르키 안에 있는 쿠르드족들을 중간중간에 도와주거나 지원했던 쿠르드는 이라크 아니고 시리아 쿠르드였어요. 네네. 그래서 튀르키에 있는 앞에는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 독립해도 괜찮은데 네.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독립하거나 아니면 자치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랑 싸울 땐 너무 피곤할 거다. 네네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하. 시리아 정부도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럼 네네. 우리가 막아야겠다고 해서 튀르키예 군이 대대적으로 네네. 시리아 안에 들어가고 시리아 북부를
이렇게 점령했으면 지금 이제 지도가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시리아 북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튀르키예가 먹고 있어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뭐지 그 전쟁에 나오셨던 분들이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튀르키예가 또 이제 이 쿠르드족 문제 예. 여기에 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리아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지도를 보시면 네네. 그 초록색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초록색. 이거 다 튀르키예 군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허. 그 밑에 있는 노란색으로 보시면 쿠르드 지역이에요. 네네. 굉장히 높네요. 네. 이제 예. 쿠르드 사람들 거기를 자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튀르키예 군이 오잖아요. 네네. 이 시리아는 지금 반군이랑 싸워야 되나 어디랑 싸워야 되나 튀르키예를 막을 수가 없으니 네네. 국제적으로 난리를 쳤어요. 네. 튀르키예 지금 우리의 땅을 뭐 점령하고 있다. 유엔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의 좀 네네. 약간 합법적인 국경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서 제일 불안한 거는 시리아 정부가 아니고 네. 쿠르드 사람들이에요. 어허. 드디어 자기네 지역을 가졌는데 네네. 결국 튀르키예한테 뺏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뭘 했냐면 쿠르드 사람들이 이제 그 노란색이죠. 초록색, 그러니까 뭐지 네네. 주황색, 예. 찍슨 그 시리아 중앙 정부랑 손을 잡아가지고 네네. 야 우리는 독립이 필요 없어. 자치권만으로도 괜찮아. 네. 니네들이 여기 다시 와. 네. 우리 같이 손을 합쳐가지고 튀르키예를 좀 약간 막아주자고 해서 아하. 다시 한번 시리아 중앙 정부가 이 쿠르드 지역으로 노란색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손을 잡은 거로군요, 서로. 예. 네. 그러면 얘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그 반정부 네. 시위대 네. 이 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것도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네네. 사실은 방금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예고편을 뿌렸어요. 네. 이 반정부 세력도 자기네 안에서 갈라졌어요. 네. 우리는 율법으로 가자. 아니면 한국처럼 약간 세속주의 나라, 국교가 없는 네네. 현대적 나라로 가자.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이렇게 반정부 세력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 시리아 반정부 세력이 좀 분란된 상황이니까 네네. 시리아 중앙 정부 상대로 뭘 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네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잠깐 사이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굉장히 뭐 지금 복잡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참 의문인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튀르키예도 개입하고 앞서 이제 네. 러시아도 개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치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전쟁 끝내자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전쟁 끝납니까? 끝나가는 거죠. 아, 끝나간다. 왜냐하면 네. 시리아 입장 왜냐하면 러시아 네네.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 중인데 네. 이 와중에는 시리아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네네. 빨리 끝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아하. 좀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시리아도 이제 석유를 만드는 나라고 예. 그리고 러시아도 석유하고 정령가스 하는 나라인데 네. 이 두 개 이렇게 석유 나오는 나라가 난리 나면 세계 네. 경제가 날릴 것 같아서 그리고 본인도 동시에 두 군데에서 이렇게 군사 작전을 못 하니까 네. 튀르키예한테 야 니네들 아마 가만히 있으면 니네들 졸사하면 여기 정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정리할 테니까 니네들 정리해. 네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내전을 최대한 빠르게 네네.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뭐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 러시아는 요 시리아 내전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친 걸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알파고의 세상 만사 시리아 상황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재환의 아리아리 초대해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그 찌아찌아족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찌아찌아족이 우리 한글을 자신들의 어떤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사용을 하게 됐을까? 또 그 자세한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좋은 점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죠. 예, 오늘 세종국어문화원 김수롱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글의 경제적 가치와 그것을 더욱 널리 확산하기 위한 한류 한글 확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 연구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40회 세종문화상 대통령상을 주셨군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한글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 3개나 받다 보니까 아마 주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연구하라는 뜻이겠죠. 자, 제가 최근에 그 구글 트렌드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을 분석하는 검색인데요. 그걸 검색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글 검색어가 한류 검색을 앞서는 것을 지금 그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뭘까요? 이 한류 초기에는 한류가 당연히 이제 한글을 이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글이 한류를 이끄는 그만큼 한류, 뭐 한식, 한어, 한복 다 소중하지만 이 한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한글이 한류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한글의 경제적 가치, 뭐 문화적 가치, 인문적 가치가 막 급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특집 방송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얘기가 이 한글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 한글이 갖고 있는 그 직선, 동그라미만의 그런 예술성, 또 그것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인문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경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자, 제가 최근에 발표된 그 세계 10대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애플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 삼성도 들어있죠. 이 10대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를 보면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 2022년에 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4조가 넘죠. 뭐 삼성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의 그런 브랜드 가치를 알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브랜드 가치를 다 합친 거를 넘어서는 게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글은 어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쌓아앉는, 누구나 쉽게 문자를 배우는 그런 인문적 가치까지 아우르고 있거든요. 뭐 사실은 오늘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와 인문적 가치, 이걸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인문적 가치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세계 10대 브랜드보다도 월등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한글, 뭐 15세기 때 훈민정음이라 그랬고요. 이 훈민정음 한글을 그렇게 높게 평가할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은 바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또는 뭐 과학, 기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자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이고, 또 인류 역사상 대단히 훌륭한 문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로지 한글만이 누구나 쉽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문자라고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한글에는 바로 과학적 보편성, 철학적 보편성, 음악적 보편성, 수학, 뭐 미학, 이 학문을 보면 모든 학문 분야, 거의 모든 분야의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보편성이거든요. 과학과 철학, 음악, 사람 차별하던가요?
15세기 때 양반 평민 그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과학, 철학, 음악, 수학 이런 보편적 가치가 인문주의라는 사람다움의 휴머니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문자를 해설한 훈민정 헤레본이라는 책이 이 묵과지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1443년에 단독으로 창제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2년 9개월 뒤에 훈민정 헤레본, 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계신데 거기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이죠. 바로 그런 책을 펴내셨는데 이때는 이제 8명의 정인지, 최양, 박평년, 신숙주, 성삼문, 이계이솔로 강의한 이런 분들과 함께 펴냈는데요. 그 책이 바로 1997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바로 훈민정음의 그런 위대한 가치를 학문적으로 또는 모든 백성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책이고요. 이게 묵과지보입니다. 굳이 뭐 그걸 경제적 가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뭐 모나리자가 뭐 200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모나리자를 뭐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나리자가 200조라면 헤레본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그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헤레본의 이런 경제적 가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한류 속의 한글의 가치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한글이라고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훈민정음 원문이라고 했고요. 28자, 이게 잠 17자, 몸 11자 이렇게 제가 나무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28자, 이 중에서 4글자는 이제 안 쓰고 있지만 바로 훈민정음의 28자의 정신 가치는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한글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국어 하면 말과 글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한글이 모든 소리를 담다 보니까 이 말과 글을 혼동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한글은 이제 문자 측면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글 하면 그리고 훈민정음 설명하면 저보러 훈민정 학자가 용어도 구별 못한다고 15세기 훈민정음을 어떻게 한글이라고 하느냐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한글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좁은 뜻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1910년 이후에 쓰였으니까 그런 근대 이후의 명칭이 되는 것이고요. 넓게 보면 이제 15세기 훈민정음을 아우르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어는 어려운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에 이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런데 외국 입장에서 그런 것인데요. 그렇지만 한글은 전 세계에서 모든 언어학자, 모든이라면 그렇고 저명한 문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로 인정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 헐버트 선생을 이 한글의 중시적으로 조명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헐버트 선생이 그걸 이미 입증하셨어요. 이분이 한국 나이 24살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3년 만에 한국어를 배우셔가지고 1889년에 미국의 아주 큰 신문이었던 뉴욕 트리뷴주에 기고를 합니다. 소논문 수준의 칼럼이죠. 거기서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간결하고 과학적인 문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한글뿐만 아니라 이 한국어도 이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다. 그런 거를 기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한류 한글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특수표를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른바 각야거교 그런 표입니다. 뭐 이런 각야거교 이런 이제 한글 음절표라고 하는데 요거는 1527년 최세진이가 훈몽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뿌리는 헤레본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고요. 이런 표를 활용해서 제가 재미있는 한글 놀이, 기적의 한글표를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한글이 왜 과학적이라고 하나요? 왜 간결하다고 하나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글은요, 원과 직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점이나 동그라미 원이나 다 같이 원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음이든 모음이든 이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표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각야거교 이런 표가 가능한 겁니다. 저 따라 해보실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널리 알려고 놀이를 하나 개발했는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이 하하하하 이런 노래를 개발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다 같이 웃으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표를 개발했는지 좀 더 제가 직접 개발한 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소개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직선과 그 곡선의 비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대략 얘기하면 7, 80%가 자음이든 뭐든 통합했을 때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모음 같은 경우는 뭐 수직선, 수평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가갸, 거겨, 나냐, 너냐와 같은 그런 한글 음절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직선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그 니은 같은 경우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습을 본뜬 것인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곡선으로 본떴다고 한다면 당연히 간결한 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그 곡선을 그린다고 할 경우에 똑같은 그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세종대왕께서는 그것을 가장 간결한 어린이들까지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수직선, 수평선만으로 본떴기 때문에 과거의 문자가 된 거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직선이 이 수직선과 수평선의 비율이 황금 비율 거의 5대5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가 아까 같은 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직선이 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간결한 평등의 문자의 기원이 됐다는 것이고요. 현대 한글은 이렇게 실제 쓰이는 글자가 자음 19자, 모음 21자, 40자입니다. 이 40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 수가 11,172자입니다. 요게 이제 그 한글의 어떤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그냥 적은 자음과 모음만으로 그렇게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리든지 마음껏 적을 수 있는 글자가 된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한 이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외국인들 대학생 기준으로 24분 안에 제 설명을 듣고 자기 이름을 뭐 마이클, 조던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게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음에서 이 분홍색은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그 수직선, 수평선 그런 계열이고 파란색이 그걸 합성인 거고요. 위에 초성자 19자, 밑에 받침 27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감, 뭐 그금 이런 그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받침이 있는 글자, 없는 글자 그걸 색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또 초성자에도 숫자가 붙어 있고요. 중성자 모음에도 붙어 있습니다. 받침에도 붙어 있고 번호만 결합되면 이게 어떻게 결합돼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 표만 봐도 금방 한글 세종대왕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전 세계 사람 다 좋아하는 뭐 방탄소년단, 한나 이런 이름을 이제 그냥 10분 만에 빠르면 10분 뭐 아무리 늦어도 24분 안에 그걸 쓰고 자기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기적의 한글 도표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기적의 한글 도표 제가 이거 최종 구성은 제가 했지만 그 뿌리는 당연히 세종대왕 뭐 최세진, 뭐 헐버트 주시영 선생님 이런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외국인들로 해서 근데 이 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한글의 원리와 가치를 배울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이 표를 28개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항마다 설치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이 표만 봐도 이 한글의 원리와 가치를 깨닫고 자기 이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글의 위대한 경제적, 과학적, 철학적, 인문학적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네, 요즘 정말 이 한류보다도 한글이 더 인기가 높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김수롱 원장님께서도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기적의 문자표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터머리에 이제 직접 고안하신 거죠? 미러클 한글 보드라고 네. 영어로 있었는데요. 네.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예. 네, 미라클이 들어갔네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미라클은 일부러 영어를 붙이신 것 같죠? 예, 왜냐면 이제 외국어 용어로도 만든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에게 네. 저걸 좀 가르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예. 그 안에서 충분히 저거 갖고 한글이 이런 거구나. 또 한글로 자기 이름도 쓸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신기해할 것도 같습니다. 예, 제가 조만간 항공사 대표님들 만나서 네.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더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예, 만남이 잘 성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앞서 제가 강의 소개하면서 이제 찌아찌아족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예, 예. 예. 그 찌아찌아족이 왜 한글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는요. 네. 그 찌아찌아족의 말을 네. 이제 적는 문자가 공용 문자가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문자가 있죠. 네. 근데 그 인도네시아 그 공용 문자로 적을 수 없는 말들이 네. 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을 수 없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나 보죠. 말소리. 그 부족의 말 중에. 예, 예. 네네. 그런데 그게 한글로는 가능하니까 아하. 일종의 이제 처음에 하나의 실험 문자로 네네. 도입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한글은 굉장히 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다. 네, 뭐 소리가 나는 거는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대로 다 옮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네. 문자는 완벽하게 이게 적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가장 가깝게, 네. 가장 폭넓게 적을 수 네.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찌아찌아족이 바하사 인도네시아 자기네 예. 나라 그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한글로 이제 표현을 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찌아찌아족의 소중한 뭐 전설, 네네. 역사들이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의 보조 문자로 네네.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또 이분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고전 이런 것도 기록을 통해서 보존하고 또 전승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축소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안 쓰는 네. 순경 비읍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비읍 계열의 울림소리인데요. 네. 그걸 이게 활용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의 중에 11,172자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제 우리가 쓰는 글자는 한 2,500자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안 쓰는데 그 나머지 안 쓸 영역의 그 글자를 이제 찌아쪽에서 쓰고 쓸 수 있는 거죠. 쓰고 조금 있고. 갖다가 예, 쓰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찌아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뭐가 좋은가요? 우리는 이제 한글의 네네.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거죠. 아. 보통 한글 수출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말은 별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은 신문에서 뭐 한글 최초 수출 뭐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을 많이 뽑았어요. 뭐 자부심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 자꾸 뭐 문자 우월주의라든가 뭐 네네. 이런 네. 민족 우월주의자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네. 한글의 보편적 가치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 찌아찌아족의 말을 적는 한글은 우리 한글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네. 우리 걸 공유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요. 네. 예. 근데 뜻은 모르죠. 네. 그렇게 그냥 인문주의적 보편적 가치를 나눈다. 네, 나눈다가 네.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 예. 지금 답변 들으면서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조금 예, 네. 우리가 어쨌든 정말 좋은 문자 한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찌아찌아족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편리함을 그렇죠. 예, 이런 게 뭐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뭐 행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네. 지금 살아가는 하루에 뭐 한두 개 언어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살리는 보존하는 문자를 써야 되고요. 네. 유엔의 사무총장이 이 사업을
이렇게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로마자를 하기도 하는데 네. 로마자도 훌륭하지만 로마자 적을 수 없는 말이 많으니까 네. 우리 훈민점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무총장님이 그런 걸 추진 안 하면 이게 직무유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말이 막 사라지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더 바빠지시겠네요. 이 방송 보고 계셨으면 그러게 좋겠습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 예, 예. 이 영국이나 미국은 사실은 이제 영어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어 학습 예. 이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되고 네.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고 더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의 인문학적 가치를 강조하긴 했지만 네네. 우리가 언어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글의 예술적 특성이라든가 또 한국어에 당연히 한글이 들어가니까 네. 한국어 교재 개발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런 한국어 산업 또는 한글 산업을 확산해서 이 한글을 통해서 또 우리 부가가치 네네. 일자리 창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일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나누고 네.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김수롱 원장님께서 그 아주 예쁜 셔츠를 입고 계신데 네. 거기 지금 한글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저도 아까 눈에 띄었습니다. 세종대왕 서문 나라말싸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네. 그 서문이 예. 이렇게 청농 문관이라는 분께서 붓글씨 쓴 거예요. 아하, 서예가께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상품으로 개발해야 돼요. 네네네. 이건 저는 운동 차원에서 입고 나왔지만 네네. 이런 걸 개발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런 옷을 즐겨 입게 네. 만들어야 되죠. 네. 그 저기 허가은 아나운서 그 UCLA 이렇게 새겨진 셔츠 같은 거 입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죠? 아버님께서 입으셨나 보군요.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대학교 이름이잖아요, UCLA. 네, 맞아요. 관계도 없는데 그냥 그거를 남대문 시장에서 사 입었단 말이죠. 어떤 외국인이 이제 예. 서울대학교 이렇게 적힌 옷을 입는 것처럼. 근데 이제 거꾸로 네. 정말로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 저거 입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저거 뭔가 좀 한국적인 이런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글이 새겨진 이런 옷도 사 입지 않을까. 네. 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그 한글이 디자인된 뭔가를 사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도 사실은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 인터넷에 사진을 네. 봤는데 어떤 외국인이 단순히 이제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로 한국어로 타투를 한 그런 사진도 본 적이 오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품성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네. 그리고 자, 이 보름달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네, 보름달 보름달이었군요. 또 추석을 그래서 앞두고 네. 진짜 네. 이 보름달이 온 세상 비추듯이 네, 네. 한글이 이제 온 세상을 비추는 네. 그런 아름다운 뜻뜻함이 네.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거- 태양인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오늘 저 김수롱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기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방을 좀 옮겨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한글의 가치 이런 얘기를 말로만 들었지 조금 깊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김수롱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간을 잠시 옮겨서 잠시 후 3시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신다면은 정재환의 아리아리 초대석 동영상 클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이어나갈 테니까요. 오셔서 댓글 통해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잠깐 쉬시다가 시간 내셔서 옆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정재환의 아리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